하원 기자. 예. 또 특종을 했어요? 이건 의미 있는 특종이야, 이번에. 동료가 굉장히 많이 고생했죠. 작년 11월부터 추적을 시작했으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요. 왜냐하면 이런 거 하면 동료가 쓴 기사에 하호영 이름 얹혀놓고 이거는 지가 특종한 것처럼 한다 그러고 안티가 많잖아. 어? 그게 같이 했다 그래야지. 웃긴다. 방금 검색해봤더니 에로 배우가 2등으로 밀리고 드라마 작가 이은미가 또 뜨네. 어떻게 이런 짓을 해. 방송할 때 그런 거 하지 마죠. 사진도 없는. 와, 웃긴다 정말. 자, 작년 11월서부터 추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작년 11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실 네. 보통 촛불 집회만 기억을 하실 텐데 그 우파 단체들이 모여서 슬슬 집회를 하기 시작했죠. 예. 이제 우리는 흔히 태극기 집회라고도 많이 부르는데 그게 아니라 그렇죠. 그 탄핵반대 집회, 또 친박 집회라고 하는 게 맞죠. 본격적으로 힘을 받은 게 1월 중순 이후부터. 그렇죠. 예, 11월 넘어서 12월로 가면서 이제 집회가 슬슬 시작됐고요. 모이기 시작했고 촛불 집회는 12월 9일 탄핵된 이후에 조금씩 힘이 빠지기 시작했죠. 예,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탄핵 반대 집회, 그리고 친박 집회가 아주 인원이 친박 집회라고 해야죠. 예, 네. 인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당시에 이제 흔히 이제 가짜 뉴스라고 분류할 수 있는 그러니까 등록되지 않은 단체가 지면으로 배포하는 뉴스들. 무슨 애국일보 막 이런 그렇죠. 거를. 예, 애국일보도 있었고 노컷일베도 있었고. 노컷일베. 예, 뭐 이런 매체들이 이제 실제로 노컷일베는 인터넷으로는 등록돼 있고요. 지면으로는 등록되지 않았는데 지면으로 이제 내보내면서 이제 우리 흔히 이제 이야기하는 가짜 뉴스. 예, 그 신문이 뿌려진 거는요. 2월 20일 이후. 예. 명절 들어가기 전에. 예. 300만 부 막 이렇게 뿌려지면서 명절 때 가져가서 뿌려라라고 하면서 그때 배포가 됐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렇게 감지된 거는 딱 그 시기고요. 네. 가짜 뉴스로 일반인들이 흔히 집회에서 접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 시기가 앞서고요. 그래서 그 시기부터 도대체 어떤 단체들이 있고 그 집회 탄핵반대 집회는 어떤 단체들이 있고 도대체 가짜 뉴스는 누가 생산하고 또 그 콘텐츠는 누가 생산하고 인터넷에서 온라인에서는 누가 그것을 유통시키는지를 계속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예. 예. 취재 안 하고 들여다만 보고 있었어요? 이제 들여다보는 게 취재죠. 기사는 바로 쓰진 못하고 왜냐면은 확인이 돼야 되니까. 확인이 돼야 하니까요. 근데 그리고 뭔가 이상하다는 감을 잡을 만한 제보가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그 현상 자체가 이상해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제보는 받았죠. 근데 그 얘기 안 하지. 아주 뻔하고 선수끼리 왜 물어봐. 그 선수가 자꾸 그런 얘기를 안 하니까. 왜냐면 제보자로 이거는 시기도 틀어놔야 돼요. 네. 시기가 딱 노출이 되면 그렇죠. 잡히니까 거기서 어느 쯤에 걔들과 멀어져 있는 놈들 중에 하나일 텐데 걔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누구지? 추적하는데 예를 들었고 정말 한 작년 7월쯤에 제보했다 그러면 7월에 없어진 애들 중에서 추적했고 찾죠. 네. 근데 우리가 7월에 제보했으면 올 12월에 제보했다. 이렇게 하고. 예전에 윤전추 때 그랬죠. 예, 다 알려줘요, 방법을. 예, 맞습니다. 예. 같이 그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함으로 인해서 쟤들은 더 헷갈려요. 회로를 엉켜놔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건물 하나를 발견했어요. 역삼동에 있는 부림주택이라는 건물인데요. 예. 그 건물 안에는 그 보수단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노컷일베, 이런 그 말하자면 여러 단체하고 뭐 주소들이 집산지구나. 그게. 집산지요. 이게 굉장히 신기하죠. 네, 이게 뭐하고 또 비슷하냐면 그 최순실, 그러니까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때 갑자기 그 광고회사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저도 벌써 좀 되니까 차은택이 했던 그 광고회사에는 광고회사들이 또 몰려 있어요. 네, 막 그런 거하고 또 약간 스타일은 비슷한데 그걸 더 비슷한 거 알려줄까요? 옛날에 그 MB가 주가 조작 사기 사건 할 때 BBK, LK 그렇죠. 이런 게 다 한 건물 안에 한 회사 안에 뭉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소유주는 하나, 그다음에 지침을 받는 것도 하나. 다만 이게 여러 개의 얼굴로 변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비용을 줄이면서 가성비를 높이면서 하나에 묶어 있어야 되거든요. 일은 같이 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 건물 그 공간에 대해서 사실 먼저부터 있어요. 딱 부림주택 뭐 명칭 자체도 좀 그렇죠. 근데 어쨌거나 그
실태만 보도를 했어요. 뭐 그거에 대해서 몰려 있다 거기. 예, 몰려 있다 정도였어요. 뭐 그 이상으로 보도를 하진 못했어요. 확인되는 과정에 꼭 보도를 해야 할 좀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보도를 했고 그런데 그때 이제 메일 한 통이 도착해요. 메일 한 통이 도착해서 내가 이러저러하게 활동을 했는데 이야기를 좀 하고 싶다. 그래서 출발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받은 이메일은 A부터 Z까지 너무 논리적으로 딱 떨어져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의심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보통 그렇게 제보가 들어오면, 네, 제보가 들어오면 사실 예를 들면 뭐 Z 중에 뭐 F라든가 G라든가 이렇게 악의가 빠져 있기 마련이거든요. 왜냐하면 특히나 이 제보자들은 제보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논리적도 약간 흥결도 있고 앞뒤도 좀 안 맞고 이러는 경우가 있는데 이분은 뭐 완전히 논리적으로 완벽하고 이것을 입증 딱 고리 하나만 찾으면 이게 국정원이 개입됐다는 고리 하나만 찾으면 모든 양태와 형태가 다 드러나는 그런 제보가 들어왔죠. 그래서 그 고리를 풀기 위해서 한 2달 정도 고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제대로 풀기 위해서 하기자를 한겨레 21로 발령을 한 거예요? 왜냐면 이 기사가 무척 중요한 게 이게 2007년 사건이거든. 2008년 사건이거든요. 네. 근데 동시에 2012년 사건이에요. 그래서 동시에 2017년 지금 대선을 치르고 있는 이 시점의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 전국구를 듣는 분들이 저게 왜 지금 이 시기에 중요하지? 이러고 이거 흘려넘기면 안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2012년하고 2013년, 14년 원세훈 재판은 지금도 진행 중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럴 때 우리가 뭘 우려했었냐면 원세훈 문제, 사이버 사령부 문제 할 때 기무사 사령관 부르고 국정원장 부르니까 심리 전담반은 계속 운영하겠다. 그렇죠. 그때 우리가 이 방송에서 그랬잖아요. 네. 저 XX들 정말로 계속 이런 심리 공작하겠다라고 하는 거다. 네. 그리고 이 모습은 민간과 국정원 사이버 사령부 직원들을 묶어갖고 경계가 애매모호하게 되면서 묘한 모습으로 진화 발전할 것이다. 네. 이 우려를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것을 업그레이드 됐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은 SNS 상으로 자기들을 퍼질 수 있는 촉수까지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번 대선에 어떤 영향을 또 부정적 영향을 미칠지 몰라요. 하여튼 MB 때 만들어진 여론조작 시스템이 계속 지금 활동하고 있다. 이게 지금 공도사님 말씀하신 강조점이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 방송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2008년도에 그러니까 국정원이 이 김성욱이라는 그 지금 현재 한국자유연합 지금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옛날에 TV조선이라고 TV조선에 장성민 씨가 시사탱크라는 걸 진행할 적에 거기서 장성민이 지 마음에 안 들게 질문한다고 생방송 중에 그 마이크 빼던지고 나갔냐. 그래서 유명해졌거든. 그리고 장성민이 당황할 정도로 굉장히 강골이고요. 네. 근데 강골. 2000년대 초반부터 청년 우익단체를 결성해서 활동한 사람이에요. 참 독특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독특한 사람입니다. 목사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나이는 어떻게 돼요? 젊어요, 나이도? 예, 나이도 젊습니다. 나이도 젊고요. 지금 40대 후반 정도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건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당시에는 어떻게 활동을 했냐면, 이 사람이 흔히 마스터라고 자기들끼리 부르거든요. 마스터. 마스터로 중간에 있고요. 국정원 직원이 이 마스터를 통해서 20대 3명, 30대 3명 정도로 알파팀을 꾸려요. 근데 이 6명은 6명만의 조직이 아니라 적을 때 6명, 많을 땐 그보다 좀 더 많고 알파팀만 있는지 베타팀만 있는지 알파부터 오메가팀까지 있는지는 정확치는 않지만 알파팀에서 보건데 더 많은 것으로 자기들은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래서 조직이 딱 하나만 드러난 것이지 그 이상도 있을 것이다라고 좀 추정은 하고 있고요. 점조직으로 여러 개가 있을 것이다. 그렇죠. 자기들끼리는 서로 몰라도. 예, 사이버사나 국정원 댓글 사건,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하냐면 국정원이나 사이버사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예를 들면 촛불 집회가 있으면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여론을 펴라. 누구를 비판해라라고 내용을 내려보내거든요. 원세훈 원장의 그 무슨 말씀이었었잖아요. 그렇죠. 네. 원장님 말씀. 그런 식으로 내려보내면 그걸 가지고 예를 들면 블로그도 만들고
예를 들면 게시판에도 글을 올리고 이런 식이거든요. 예. 이게 2008년도에 이미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민간 조직으로. 12월 이후서부터. 예, 12월 이후서부터. 그리고 그 과정에서 20대한테는 25,000원, 30대한테는 5만 원. 한 건당 그렇게 책정을 해서 돈을 줬고요. 근데 한 건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건이죠. 예를 들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건을 올릴 때마다. 그리고 야, 돈 되네 그거? 그리고 기사를 하나 댓글 하나 올릴 때마다요? 댓글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중요한 건 뭐냐면 당시만 해도 혹시 벌써 10년 전이니까 감안하실 거예요, 아마. 그 아고라 게시판이 어떻게 유명을 했냐면 단순한 댓글이 아니라 그럴싸하게 논리적 정합성을 가진 글을 올리면 자기가 글을 올려라. 네. 아하. 그걸 가지고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쟁이 될 만한 원글을 올려라. 그렇죠. 그럴 때 하나에 올리면 20대는 25,000원, 30대는 5만 원. 나 그거 그때 연락했으면 하루에 100개씩 올렸을 텐데 왜 나한테는 연락을 안 해? 심지어는 그 100개 올리면 500만 원 아니야 하루에? 예, 20대, 30대라고 하니까 그냥 뭐랄까 취업도 못한 백수인 신세인 계신 분들이라든가 이렇게 떠올리는데 그게 아니고요. 실제로 20대, 30대가 지금 현재도 그 우파 성향, 극우 성향의 매체에 기자로 활동하고 있을 만큼의 어떤 실력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섭외를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지시가 내려옵니다. 예를 들면 단순히 그 내용만 지시가 내려오는 게 아니라 클릭수를 올리기 위한 프로그램도 국정원에서 내려보내는 거죠. 근데 이제 국정원이라고 본인들이 이야기하지는 않고요. 본인들이 쓰는 용어가 있어요. 국정원은 학교 그리고 원장은 교장 이런 식으로 하죠. 그래서 교장님께 이런 건 보고했다. 그리고 좀 비유도 저렴하게 들었다. 근데 학교에 하고 이런 것을 협의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업무를 진행하죠. 학교는 교도소가 학교인데.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지금. 뭐냐면 저렇게 일을 열심히 하다가 학교를 가고 싶은 꿈을 꾸고 있었던 거 아닐까? 그러네요. 근데 정말 그때도 어떻게 이런 주제까지 했을까라고 좀 놀랄 만큼의 주제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판사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을 한다든지요. 천판사. 천판사. 왜 천판사에 대한 공격을 했냐면 그게 천정배 대표 딸이에요. 그렇죠. 피디수첩 그 광우병 피디수첩 보도한 것을 고소하니까 극우단체에서 고소했고 그게 무혐의로 끝난 거 아니에요. 무혐의라기보다 그 기각을 했어요. 기각을 했고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제 천정배 대표의 딸이고 그래서 편향됐다라고 하면서 이중으로 예를 들면 이 재판 자체를 폄하를 하는 거죠. 그리고 MBC 이 PD수첩을 다시 한번 비판을 하고 그래서 이런 글들을 여러 곳에 올리면서 이제 논쟁을 유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자극적으로 올려요. 왜냐하면 이게 댓글을 달리면서 자기들 스스로 논쟁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클릭수, 댓글 이런 것까지 검증을 받고 그걸 가지고 또 인센티브를 받기도 하고요.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에서는 아마 이렇게 해보니까 이거 얘기가 된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김성우 이 대표를 통해서 어떤 걸 진행을 하냐면 임의단체를 만들자라고 하는 거예요. 네. 보도됐죠. 예. 임의단체를 만들자라고 해서 말하자면 이 알파팀 팀원들한테 임의단체를 임의로 설립신고를 하게 해요. 그래서 무슨 자유연합 이런 거. 예, 한국자유연합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국정원에서 이제 학교 측과 협의했다라고 해서 하는 이메일에서 등장하는데, 단순히 그냥 개인별로 올리는 그 글이 아니고, 이제 앞으로는 임의단체를 등록을 하게 해서 그 임의단체에서 월별로 예를 들면 당시에 이제 진중권 선생이라든가 아니면 강기갑 의원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심지어는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인가요? 뭐 거기서 나오는 것까지 다 세세하게 비판을 하도록 해서 단체 명의로 할 수 있게 그렇게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그러면 궁금한 게 김성욱이라고 하는 사람은 보수 극우 논객으로 활동을 하면서 그들의 포선망에 걸린 거네. 국정원에. 그랬는지. 걸렸다기보다 이해관계가 일치하니까 뭐. 아니, 그러니까 걸렸다는 게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고 국정원이 보기에 쓰기에 그쵸. 신뢰할 망으로 쓰기 아주 좋은 신뢰할 만한 인물이라 이렇게 딱 해갖고 접촉해갖고 알파 댓글 부대로 활용하다 보니까 이거를 조금 더 재미있어? 여론이 움직이네? 그러니까 키우기 위해서 이러지 말고 무슨 자유연합? 한국자유연합. 한국자유연합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고 사람들도 결집시키고 하게 되면 조금 더 안정된
생태계, 예. 환경, 토양 속에서 활동할 수 있으니 이걸 만들어라. 그렇죠. 그러면서 1인 시위하고요. 그러니까 시위나 집회까지 지원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해요. 이게 실제로 어느 규모로 어떤 자금이 흘러가는 것까지는 추적이 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 이후를 혹시 상상해 보시면 뭐 쉽게 상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후로 2009년, 10년, 11년 넘어오면서 각종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극우단체들이 뭐 소송을 제기하거나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1인 시위를 한다거나 단순히 댓글 글을 통한 여론 조작 작업뿐만 아니라 예. 이쪽 진보 진영 단체나 민주개혁 진영 단체에서 활동할 때마다 그것을 발목을 잡아놓으려고 계속 법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시민사회에 대적할 만한 극우단체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열심히 온라인에서 논격으로 활성하고 있었던 변모 씨, 뭐 이모 씨, 뭐 이런 분들은 그 망에 왜 안 걸리지? 불안해서 그랬나? 안정감이 떨어졌나? 글쎄요. 방금 말씀하시는 그 변모 씨요, 변아무개 씨 같은 뭐 경우에는 씨 뭐 이런 여러 사람 인물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도 그 연관성이 있다라는 얘기는 돌죠. 예, 도는데 근거를 못 잡았습니다. 근거를 잡지는 못했죠. 근데 뭐 추정으로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 예. 어쨌거나 그러니까 분야가 있는 거지. 네, 분야가 있습니다. 무슨 조직을 해서 시민단체처럼 활동하는 데가 있고 무슨 언론같이 만들어 놓고 언론처럼 활동하는 데가 맞습니다. 있고 뭐 그런 거잖아. 학술단체인 것처럼 해가지고 또 활동하는 데가 있고 잡놈처럼 만들었고 잡놈처럼 하는 데가 있고 그렇죠. 네.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단체를 결성을 하도록 한 거고요. 이 단체가 또 그냥 단체가 아니라 무한전진이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여기는 무한전진? 예, 실제로 노무현 패러디야. 예, 노무현 그 탄핵 때 네. 당시에 그 촛불 집회 반대를 위해서 모인 단체인데요. 실제로 집회 때 4대 학법 집회 때 무대로 난입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몽둥이를 들고. 그때부터 이미 유명한 그리고 백색 테러까지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과한 것 같고 어쨌거나 이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청년 단체였어요. 그러니까 뭐 갑자기 이렇게 결성된 게 아니고요. 그거를 이제 봐왔다고 봐야죠. 쭉 보면서 보고 진화하도록 하고 그래서 여론전도 맡기고 단체도 맡기고 뭐 이렇게 그러다가 그 중에서 검증된 인물들을 중심으로 그렇죠. 2008년 12월서부터 본격적으로 그렇죠. 돈을 대주면서 단체도 만들고 하는 이 작업이 여론전도 시작됐고 여론전이 시작됐다. 예. 그리고 2009년도에 이제 원세훈이 들었으면서 그렇죠. 이 작업은 보다 체계적으로 그리고 여기에 뭐가 더해지냐면 그 합참의 원래 심리전이 있잖아요. 저희 최영욱 변호사님 잘 아시겠지만 합참의 심리전 기술도 또 가지고 와요. 네, 그래서 무척 체계적으로 진행된 그렇죠. 건데. 나름 과학적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이게 2012년에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이나 사이버 사령부 대선 개입 사건, 물론 단순히 그냥 댓글 달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벌어진 심리전은 그냥 있었던 심리전이 아니라 2000년대 중반부터 본인들이 촛불 집회에 대한 어떤 그 트라우마가 있으면서부터 이제 체계적으로 준비한 그러니까 민관군이 동시에 동원이 된 나름 과학에 근거한 작전이었던 거죠. 자, 그럼 2009년에 원세훈 국정원장이 들어와서 그때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원세훈 국정원장이 들어오고 기조실장은 같은 그 정파 내에서도 국정원장을 견제하기 위해서 기조실장을 또 다른 파에서 넣고 다녀. 그렇죠. 예. 그리고 기조실장이 왜냐면 국정원이 워낙 힘이 세니까 그렇죠. 국정원장이 기조실장까지 자기 손아귀에 넣게 되면 전횡을 일삼을 수 있으니 국정원과 기조실장은 예를 들었고 당내에서도 A파가 국정원장을 임명이 되면 B파가 들어갔고 서로 일정 정도 긍정적 견제 관계를 만들어 놓거든요. 근데 그때 국정원장도 원세훈이가 자기가 임명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기조실장도요? 기조실장도 임명하면서 이러면 안 됩니다. 국정원이 망가집니다. 그럴 때 그 국정원 직원들의 오래된 국정원 그 직원들의 이런 그 권고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마. 감옥 가면 내가 갈게. 그렇죠. 이렇게 이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 짓을 하는지 본인들이 알았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부터 이 업무는 계속 진행이 되고 이거는 국정원 밖의 민간인들을 움직이면서 했던 작업 아니에요. 그렇죠. 이른바 이제 이게 그때 당시 소문이 돌았던 108조라든지 시발단의 어떤 시발단은 조금 그렇죠. 더 다른 그렇죠. 쪽이고 유사한, 국정원의 지휘와 재정 지원을 받으면서 움직이는 점조직 셀들이 있으니 이것이
108개가 있어서 108조다라고 하는 소문이 돌았고. 소문이 돌았죠. 우리 그 낙검수에도 제보가 들어왔었거든요. 내가 그 멤버다. 네. 그 어둠 속에서 뭐 우리를 만나고 하고. 근데 유사해요, 성격이. 네. 저는 이 대목에서 떠오르는 게 제가 박문진 이사 생활이 지금 5년째 접어들었잖아요. 그 전부터 이 사람들이 앉으면 늘 하던 얘기가 그 고정적인 레퍼토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이벤트로 사건과 관련해서 얘기하는 건 항상 효순이 미선이 시위, 그다음에 광우병 시위, 그다음에 프로그램으로는 PD 수첩, 그다음에 저기 그 노무현 대통령 탄핵됐을 때 그 본회의 생중계하는 장면. 예. 몇 가지 꼽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늘 얘기하는 게 방송을 지네가 장악해야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 또 맞대응하는 매체로 해서 만들어진 게 나는 종편이라고 생각하고, 예. 그 공영방송을 망가뜨리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파다, 본인들이 그 스스로 주장하는 애국 시민 단체들은 행동력이 너무 떨어지고, 예.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그 집중해서 모이지를 않고, 그 다음에 인터넷에서 너무 열세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해왔었거든. 인터넷에서 강세를 잡을 수 있는 팀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뒤집으면. 그러니까 그거 하던 짓들이 계속 보면은 쭉 이렇게 그 지금 하 기자 얘기한 것처럼 예. 그런 체계질을 갖춰가면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예, 실제로 지금 최 변호사님 말씀하신 내용으로 구체적인 지시가 들어갑니다. 뭐냐면 그래? 그러니까 주타방이라고 그래. 주요 타격 방향. 그러니까 옛날 너희들이 용어가 나왔어요. 주타방이라고 말 실수가 나왔는데. 관계 없어요. 예. 왜냐면 당신들이 이렇게 모여서 여론 그렇죠. 조작 활동 작업을 하면서 주요하게 타격할 대상을. 옛날에 대학 다닐 때 썼던 뭐 주타방 아니 지들 말로는 좌파의 운동 방식을 차용해가지고 그렇죠. 그게 이제 MBC였어요. 더 중요한 건 뭔 줄 알아요? 그 중에 자꾸만 이제 보수 우파의 이른바 이제 백수인 사람들. 근데 거기엔 누가 또 있냐면요. 이제 이걸 나중에 다 고구마 줄기 엮듯이 끄집어내면 운동권이 있다가 취업 안 돼갖고 떠돌다가 누구 선배 하나가 야 너 할 일 없지? 댓글 달래? 이렇게 갖고 들어간 운동권 친구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거기에. 제보를 받으신 거죠, 그렇게. 그때 제보를 받은 거죠. 그래갖고 우리한테 제보를 놓던 사람들은 먹고 살기 힘들었고 이걸 하고 있는데 운동권 출신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운동권 때 했던 것을 역으로 여기서 써갖고 활용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운동권에서 쓰는 용어들, 유사한 용어들이 많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MBC 잠깐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특히나 이 여론 작업할 때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장면이 뭐냐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 국회, 그러니까 탄핵 날 국회 MBC의 국회 중계예요. 그래서 2008년도에서 9년 넘어오면서 그때 핵심이었던 게 뭐냐면 방송법이거든요. 방송법 당시에 야당이 국회를 점거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때 전면적으로 여론전을 펴는데 MBC는 아마도 탄핵 당시처럼 그렇게 중계를 할 것이다. 너희들은 편파적이다. 민주당과 MBC는 관련돼 있고 너희들은 편파적 계속 이거를 여론전을 펴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법이 2008년에 통과됐어요. 2009년에 통과됐어요. 제 기억으로는 2008년부터 9년 사이에 문제가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정확하게 제가 보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서 근데 맞을 겁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방송법 통과 MBC, 당시에도 그렇죠. MBC를 타겟을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그리고 MBC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아까 말씀하셨던 운동권 말씀하시니까서 힌트가 뭐가 있냐면 그 원래 학생운동을 하던 사람들 중에 북한 민주화론자로 돌아선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또 일부 주력군으로 또 들어갑니다. 김용한 그 후손들, 그래서 김용한 후손들, 홍진표의 후손들. 그래서 뭐 잘 아시죠? 그래서 그런 또 사람들이 굉장히 자기 나름의 어떤 논리적인 체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헌신적이에요. 그 중에 한 허현준 행정관이잖아. 맞습니다. 그 선수가 어버이연합이랑. 그래서 지금까지요. 그 사람들끼리 어떤 인맥이 형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문제는 지금 요즘 국정원이 기획을 해서 국정원이 예산을 편성을 하고 국정원 직원들이 직접 개입하고 중간에 마스터를 통해서 일반 민간인들이 여론 조작 활동을 하는 팀을 하나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2009년도 이렇게 하고 재미를 봤어. 여론이 움직여. 그러니까 2009년도에 원세훈 국정원장이 들어갔고
그때부터 이 팀과 별개로 국정원이 직접 움직일 수 있는 대선 댓글 팀들을 만들어가기 시작을 한 거 아니에요. 요것과는 예. 별개 문제지만. 예. 그리고 그 팀들이 2012년에 대선에 국정원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면서 대선 댓글 개입을 했고. 예. 그러니까 모든 이 2012년 대선 때 여론 조작에 동원됐던 국정원의 노하우는 바로 이 모태 여기서부터 온 거 아니냐. 그렇죠. 그렇죠. 예, 원형이라고 봐야 하고. 그리고 이때 주제와 대상을 가리지 않으면서 어떤 것들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를 실험을 해가죠. 그리고 예를 들면 클릭수 조작 프로그램이라든가 검색어 순위를 올리는 방법이라든가 본인들의 글이 베스트로 올라가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끊임없이 토론해요. 일테면 이런 걸 수 있겠네요. 저분들은 사실은 민간이기 때문에 그냥 꼬랑지 자르듯이 자기들이 모여서 단체 만들고 예. 아까 뭐 누구예요? 그 한국 자유연합? 예. 자기들 자유 만들어서 우리가 돈 흘러간 거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현찰로 갖다 주고 계좌로 꽂지 않으면 흐름을 끊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예. 저쪽은 언제든지 꼬리 자르듯이 잘라내면 돼. 근데 여기서 시뮬레이션하고 몰모트를 하면서 성공한 작품들을 갖고 국정원 직원들이 직접 움직이는데 여기에다가 그 투입돼갖고 했을 가능성도 높네요. 그렇게 그렇죠. 되면. 그렇기도 하고요. 네. 실제로 지금 일부 드러나고 있는 정황이기도 한데 이때 활동했던 사람들이 지금도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겠죠, 당연히. 예, 그래서 특히나 이제 극우 매체라고 이제 보수 매체라고 표현하기도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 있는 매체들에서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이건 조금 더 취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2012년 건을 지금 바로 바짝 조여야 돼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내일 모레라도 그렇죠. 내일이라도 당장 고발을 해갖고 국정원들이 하고 있는 일이 지금도 진행 중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공론화시켜야 된다니까. 이번 선거에 장난을 못 치게. 이번 선거 지금 장난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2012년도에 사이버 사령부를 이제 저랑 그리고 국정원 취재했던 정원봉 기자랑 그리고 네. 현재 취재하고 있는 김환 이 기자 3명이서 지금 이 기사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도 그렇고 정원봉 기자도 그렇고 김환 기자도 그렇고 이게 몇 년 동안 이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게 어쨌거나 이렇게 부정한 방법을 쓰면 결국은 밝혀진다라는 경고일 수도 있는 거죠. 김한 기자가 전에 그 미디어스에 있던 그 맞습니다. 김한 기자죠? 김한 편집장. 그 글 잘 쓰던. 예, 맞습니다. 그냥 뭐 한겨레로 갔구나. 예. 온 지 얼마 안 돼요. 1년 안 돼. 예, 맞습니다. 어떻게 하시? 예. 다 알고 있죠. 뭐. 움직이는 미디어 그룹이라니까 왜 그래. 거기 진짜 글 잘 쓰죠. 네, 맞습니다. 아니, 그리고 탐사 쪽으로 능하더라고요. 그럼요. 네. 파고 들어가는데. 네. 자, 그래서 왜 이게 지금 중요하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그때 얘들이 심리전담반 해체 안 하겠다 그랬잖아요. 네. 2013년 공식적으로 해체 안 했습니다. 안 했죠. 예. 근데 그게 지금 그리고 봐봐요. 지금 보니까 국정원 대선 댓글 개입했던 팀들 실무자도 한두 명 처벌받고 국정원장 멀쩡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거 작업하는 사람들이 야 걱정하지 마. 정권 바뀌어도 그냥 딱 꼬랑지 자르고 없어져 버린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보기엔 예를 들어서 지금 8%에서 12%쯤 이긴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까지 얘들이 했던 작업의 노하우 이게 지금 10년 됐어요 이제. 2017년이니까 이러면 여론조사 한 10% 뒤집는 거 그리고 또 요즘은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것으로 더 진화 발전됐어. 그다음에 그 친박이라고 하는 확실한 오프라인에서 행동할 수 있는 조직이 하나 생겼어. 그럼 난 이게 위험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리고 또 처음에 그렇죠. 할 때는 불안해할 수 있지만 몇 년간 지금 이것들도 경험이 쌓여가지고 이제 이게 이제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럼 더 겁없이 정교하게 더 열심히 할 수 있거든. 그러면 바늘도둑 소독되고 그렇죠. 도둑질도 계속하면 굳은 살 발긴다는 말이 있잖아요. 맷집이 좋아진 거야 애들도. 두둑을 맞든 어쨌든 온라인에서 깨지든 우리 쪽을 파고 들어오는 방법을 아는 거죠. 그래서 뭐 사실 이제 이런 말씀까지 드리기엔 조금 과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카카오톡이나 SNS 하시는 과정에서 그 흔히 말하는 기자들 바이라인이 달리지 않은 가짜 뉴스들이 지금 굉장히 대량 유포되고 있거든요. 물론 지금 이 상황에서 그렇게 유포되고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특정 후보를 겨냥해서 공산주의자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특정 후보를 겨냥해서 무슨 가족 관계에 대한 어떤 그
확인되지 않은 그 재산 관계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은 설들이 유포를 된다거나 이게 이제 바이라인 없이 그것이 기사체 형태로 유포되고 있거든요. 아니, 그걸 많이 걸러서 보셔야 되죠. 특정 후보가 아니라 지금 1등으로 달리고 있고 적폐청산을 가장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문재인 후보에 대한 공격이에요. 가장 강력하게 나오는 공격이. 뭐 가장 주요하게 나오는 공격은 그거죠. 그럼 문재인 후보가 될 때 국정원 개혁이라든지 검찰 개혁 이 문제가 시급하니까 자기는 목줄이 다 잘리는 거거든. 예를 들어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돼봐요. 그럼 저거 국정원 원세훈 저 재판이 이렇게 끝나겠습니까? 그럼 밑에서 암약하면서 작업하고 있던 이거 발본세원 하겠지. 그럼 지금 움직이고 지금 생성되는 가짜 뉴스가 정확하게 타겟팅하고 겨냥하고 있는 것은 문재인 후보란 얘기예요. 지금 빨갱이라고 지칭하는 게 어디예요? 안철수 따로 빨갱이라 그럽니까? 그 심상진 정도는 빨갱이라고 그러지도 않아. 해봐야 영향도 없으니까. 그렇죠. 유승민한테 종북 좌파라고 아니 그 강남 좌파라고 홍준표가 공격을 했잖아요. 일파만파 퍼져야 되는데 퍼지지도 않아. 그렇죠. 왜냐하면 영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건 자체는 그렇게 일파만파 퍼져갈 수 있는 가짜뉴스 컨텐츠를 생산하고 있는 그 팀과 선이 닿아있다. 이렇게 추정해봐야 되는 거죠. 그 컨텐츠 어디서 나옵니까? 뭐 합리적인 추로는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고요. 이제 그 이상에 대해서는 이제 저도 이제 말을 좀 아끼겠습니다. 이거 고발하고 좀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거 고발하는 순간 검찰에서 이거 2줄 타갖고 지금 대형 출세하겠네? 하는 놈 딱 잡았고 집요하게 갖고 일주일 안에 막 밝혀내고 그러면은 이건 사고 치는 거지. 그러니까 최근에 그 가짜뉴스 보시면 그게 무서운 게 이제 정서적인 거부감을 들게 만들잖아요. 그럼요. 거기에 걸려들면 왠지 그 사람이 싫어지고 왠지 그 사람을 찍고 싶지 않은 상황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짜뉴스가 무서운 거죠. 예. 그리고 그런 여론 작업이 만약에 있다면 이 원형은 이미 거의 10년 전부터 시작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때일수 좀 정신 바짝 차리고 뭐 이렇게 하자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그 안철수 사건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자 단설은 정책 문제 아니에요? 단설 때문에 이미 무너져서 그건 회복 불능 상태로 갔어요. 그쪽 때문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들 특히 1세서부터 5세까지 있는 단설 병설 이건 정책의 무지거든요. 빨리 사과하고 보완했어야 되는데 2번, 3번 해명하면서 다 무너져요, 이게. 자꾸 꼬이더라고요, 말이. 아니, 왜냐하면 모르는 정책이거든요. 글쎄요, 그런 정책은 이게 308개, 예를 들어 국공립유치원이라 그러는데 국립 우리나라에 몇 개예요? 유치원이? 예. 진짜 있어요? 서울사대 부설 유치원 단설은 이런 거 몇 개 있나? 없어요. 아니요. 국립이 몇 개예요? 국립유치원이요? 국립유치원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유치원 자체가요. 8,900개쯤 돼요. 네. 그래서 사립유치원이 4,200개. 10여 년 전 교육위원인데도 이걸 다 기억하고 있어. 4,200개. 그다음에 병설 유치원이 4,700개 조금 안 돼. 한두 개 부족해요. 네. 현재. 그리고 그러면 사립 유치원 다니는 학생 수가 전체 학생 수의 75%. 병설 유치원 다니는 학생 수가 25%. 예. 그다음에 국립 유치원은요. 대학 부설 유치원이에요. 교대 부속 뭐 사대 부설 이런 거 전국에 딱 3개입니다. 0.03%. 어디 있어요, 그게? 어디? 그건 너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름도 몰라. 3개인데 몰라, 3개? 아니, 그거는 외울 필요 없는 거지. 3개. 뭐 서울사대, 서울교대. 교대 부설이야. 글쎄. 교대 부설은 서울교대가 하나 있고, 그게 3개고, 나머지 병설은 초등학교에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우리 애들 다 초등 병설 유치원 다녔어. 초등 병설 유치원인데 그거 200대인데 뭔가 특혜 받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촌이라서 거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밖에 없어. 전국에 308개, 3.4%예요. 비율이. 그런데 이거를 잘못 얘기하고 그 단서를 안 짓겠다. 그런데 그다음에 해명하면서 병설을 또 6,000개 짓겠다 그랬어요. 안철수가 해명하면서 병설을 6,000개 짓겠다. 이거 6,000개 학급 짓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유치원이 몇 개인 줄 아세요? 아니 초등학교가 초등학교 병설 아니에요 다. 우리나라 초등학교가 6,001개야. 그러면 불가능하네. 아니 가능해요. 6,000개 치면. 아니 이미 2,000 몇 개 있다면서요. 아니 한 학교에 2학급씩 하니까 6,000 학급을 잘못 얘기한다. 그건 인정을 해줘.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조희연 교육감은 4년 동안 병설을 만들려고 기를 쓰고 노력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 조희연 교육감 몇 개 만든 줄 알아요? 몇 개 만들었어요? 43개. 와. 4년 동안. 1년에 10개씩밖에 못 만들어. 더 중요한 거. 결정적인 한 방 빵 보내는 거예요. 병설 유치원은요.
설립은 교육감 권한이에요. 대통령 권한이 아니에요. 상관이 없어. 지방자치 영역이야. 그렇죠. 지방자치 영역이야. 미치겠구만. 이거를요. 야, 이게 나만 아는 것 같죠? 학부모들이 이걸 다 알아. 왜냐면 그 관심사거든. 치열한 관심사기 그렇죠. 때문에. 애 있는 집은 진짜 관심사. 자, 근데 이 문제 때문에 일단 그 한 댐이 무너졌는데 이건 복구 불능. 그다음 안철수한테 퍼진 게 뭐가 퍼졌냐면 첫 번째로 1+1. 김미경 교수 끼워놓기. 이건 분명한 거거든요. 그다음 두 번째가 보좌관 갑질이에요. 네. 보좌관한테 부인이 갑질했다. 부인이 심부름 시켰다. 개인 심부름 시킨 거 인감증명 띄워라. 근데 재밌는 게 4년 동안 하면서요. 보좌관이 8명쯤 되거든요. 보좌관이 30명이 거쳐갔대. 23명 아니었어? 아니 그러니까 그 30명 중에 7명 남아있고 23명. 그러니까 총 30명이 보좌관을 했는데 23명이 잘린 거예요. 예. 그거는 보좌관들끼리 다 알아. 이 정도는 거의 1등이야. 그렇죠. 보좌관은 수시로 자르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안랩 전환사채. 주가, 주식 전환사채인데 이 중에서 범죄로 따지면 만약 범죄라고 치면 범죄는 아니지만 범죄라고 치면 가장 위험한 게 안랩 전환사채입니다. 이게 이재용이하고 수법이 똑같아요. 이재용이하고 수법이 똑같은데 이재용보다 더 나빠요. 왜냐하면 이재용은 아버지가 차려놓은 밥상을 먹기만 했거든. 이건 본인이 기획, 각본, 감독 다 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여론조사를 해봤어 또. 이거 철저하게 하잖아 우리가. 해봤더니 국민들의 감정선이 어디서 폭발한 줄 알아요? 보좌관 갑질. 보좌관 갑질은 어찌 보면 큰 건도 아닌데 1+1하고 보좌관 갑질이 묶이면서. 그러니까 그것만 사과를 했구나. 보좌관 갑질이요? 네, 언론 사과했지. 네, 그거는 그러니까 사과를 감정선을 건드렸거든. 그러니까 이 문제도 똑같은 거예요. 감정선이라고 하는 게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거야. 그렇죠. 제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하면서 2대 그 학사 관련 비리를 취재했을 때 저는 거기서 터질지 몰랐거든요. 근데 거기서 터지더라고요. 당신이 벌써 또 대학교 들어갈 고2, 고3 애를 데리고 있었으면 거기서 꼭지 확 돌아버린 거죠. 이거 예비군은 어떻게 됐어? 예비군도 터질 수 있는 지점인데 그건 가짜뉴스라는 얘기도 있고 맞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더라. 예비군 훈련 빠진 거. 예비군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근데 안철수 후보는요, 썰이원이에요. 네. 골라먹는 재미가 있다. 그렇게 많다고? 잠깐만, 제가 어쩌다가 이 얘기까지 왔죠? 아니, 그래서 내가 그렇죠. 국민의 감정선 어디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갖고 국정원을 파고들고 국정원을 고발을 해야 맞다. 네. 그리고 이 고발을 하지 않으면 지금도 가짜 뉴스를 생산하면서 이 대선판, 촛불로 만들어진 대선판을 뒤집으려고 하는 암약하는 세력들이 아주 당당하게 낄낄낄낄 웃으면서 골방에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요한 관심을 갖고 누군가가 해줘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다. 그럼요. 제가 이게 요즘 하호영 기자가 한겨레 20일로 와갖고 20일 오자마자 절동률이 확 늘어났어요.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진짜 왜냐면 이번 대선을 뒤집히면 안 되거든. 한 게 이 문제에 대해서 절동률이 늘긴 했습니다. 예, 근데 그 A 모 씨 말고 이거 제보자, 공익 제보자 지금 잘 살고 있나요? 본인은 보수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예, 보수라고 주장을 하고요. 이걸 제보한 이유가 저는 좀 마음이 움직였는데 어떤 식으로 마음이 움직였냐면 자기가 생각하기에 진짜 보수는 거짓말하지 않고 그리고 진짜 나라를 걱정하고 실제로 이 분단된 본인이 얘기로는 분단된 조국에 대해서 걱정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일을 하면서 본인이 느꼈는데 그거에 그렇지 않은 예를 들면 자기한테 지지를 하는 사람이라든가 동료에 대한 실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동료에 대한 실망보다도 이 국가 권력을 유지하고 있었던 국정원이 하는 짓에 대한 실망이 제일 컸겠죠. 그런 실망도 있었고요. 예를 들면 그 용산 참사 당시에 그 용산 참사가 이제 촛불 집회로 이렇게 번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여론전이 또 한 번 있었거든요. 그때는 직접 국정원 직원이 예를 들면 그 녹음이 가능한, 그러니까 녹화가 가능한, 영상 녹화가 가능한 기자재를 나눠주면서 그걸 주로 이제 폭력 행위라든가 뭐 이런 걸 찍어오라고 시켰다고 그래요. 이런 때는 본인이 생각했을 때도 이건 좀 너무 좀 지나친 거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본인의 어떤 마음의 변화도 좀 있었고 근본적으로 정권이 바뀌면 국정원의 임무를 개선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보면
국정원 신고전화 뭐 써놓고서 뭐 거기다가 간첩 좌익사범 신고 이렇게 써놨거든요. 네. 그 우익사범은에 신고를 안 받냐고. 민주주의 파괴하는 거 똑같아. 민주주의 파괴범인데 진짜. 네. 민주주의 파괴 그 극우. 네. 극우 사범 집중 단속 기간을 둬서 국정원이. 네. 그런데 이게 왜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하는 심증이 확실히 가냐면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났을 때 4월, 5월, 6월 달 국민들이 너무너무 슬퍼했잖아요. 근데 7월서부터 8월, 9월로 넘어가면 고마해라. 그러면서 그때부터 서서히 퍼지기 시작하죠. 시차 장사하려고 하냐. 그다음에 보상금 엄청 받았다. 가족들이 이제 그때 누군가가 새누리당 의원인가 누군가가 아니면 보수 극우 단체 인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조금 지나면 관짝 등에 메고 빨갱이들이 준동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러면서 그렇게 신호탄을 쏘아올리면서 밑에서는 여론이 확 바뀌면서 그때 가족들이 심각한 상처를 그렇죠. 입으면서 국민들이 다쳤죠. 고마해라라고 하는 여론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도 이 댓글 부대는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요. 그때 유민 아빠 저거 가지고 또 얼마나 그놈의 댓글 부대 저랬었어. 근데 신동욱은 또 반성했대. 아이, 그건 정신 상태가. 그래서 이 문제는 이번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바라고 정권 교체를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시점에서도 우리 방송을 듣는 분들이 이건 정말 많이 퍼날라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단발로 그치는 기사는 아니고요. 지금 다음 주 그다음 주까지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이건 대선 끝날 때까지 이 기사가 나가면서 설사 고발하고 못 잡더라도 이 작업을 하는 사람들을 움츠리게끔 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전국구에서도 불러주시면 나오고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정원 그리고 댓글 부대 당신들이 뭘 하고 있는지 우리가 여기서 미처 다 하진 못했지만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알고 있으니까 고마해라. 많이 묻었다. 고마해라.